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일제 강점기 하에서의 사회 경제 시책까지 살펴봤었죠. 자, 이 시간에는 일제하에서의 마지막 분야죠. 문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교재는 598쪽이 되겠는데요. 민족문화 수운동 부분입니다. 일제 식민지 문화 정책, 그리고 이제 그 문화 정책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저항 운동을 각 분야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분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식민지 교육의 목적은 황국 신민을 위한 우민화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바로 그 밑에 자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그 조선 교육령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1차, 2차, 3차, 4차 해가지고 총 4번에 걸친 조선 교육령 반포가 있죠. 1차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911년입니다. 11년에 1차 조선교육령에서 보통학교, 지금의 초등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학교 6년에서 4년제로 바꾸고요. 2차 때 봅시다. 2차 때는 다시 이제 보통학교 학제를 4년에서 6년의 커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차 때는 22년입니다. 22년이라 하면 일제 강점기 하에서 식민 통치 제2기죠. 그러니까 1919년에서 31년까지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통치라고 하는 시대적 분위기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학교가 다시 원위치가 돼요. 4년에서 6년이 되고요. 그리고 국어 과목이 우리 한글입니다. 국어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대학 설립 규정이 마련이 되죠. 2차 때입니다. 이 대학 설립 규정의 후속 조치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전개가 되죠. 자, 그건 이제 밀립대학 설립 운동에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3차 보겠습니다. 3차 조선교육령은 1938년입니다. 바로 직전에 1년 전에 무슨 일이 나죠? 37년 중일전쟁이죠. 그러니까 중일전쟁 직후에 군 내지 어떤 그 무력이라든가 또는 식민지 대륙 침략 정책과 관련된 이런 교육 정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때에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 국어, 국사 과목이 선택 과목으로 되고요. 학교에서 조선어 사용을 금지를 해요. 이게 3차 때입니다. 마지막 4차 때는 43년입니다. 이때는 국어, 국사 과목을 폐지합니다. 그리고 일본어 교육을 강화하고요. 그리고 군 교육, 그러니까 교육의 군사 체제화가 되는 거죠. 군사 교육이 강화가 됩니다. 대륙 침략 정책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선 교육령을 통해서 일제 식민지 교육 정책의 방향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일본어를 보급하고요. 그다음에 민족 교육 기관을 억압한다거나, 그렇죠? 또는 일본의 하수인을 양성하는 우민화 교육을 실시한다거나, 또는 한국의 열등감을 조장한다거나, 여기에 이제 교육의 목적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일제 식민지 교육 정책이에요. 요는 이러한 이제 교육 정책에 대한 반발에서 우리 이제 교육계 동향을 뒤에서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언론 탄압이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은 1910년대에서요. 뒷장에 20년대, 30년대까지의 언론 탄압에 대한 동향입니다. 이것도 역시 식민통치 1, 2, 3기와 관련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1기는 우리가 식민통치 1기죠. 1910년에서 1919년이었죠. 자, 2기는 1919년에서 1931년입니다. 3기는 1931년에서 1945년이죠. 그래서 1919년은 뭔가요? 3.1운동입니다. 3.1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식민통치 1기 무단통치, 무단통치에서 2기 문화통치로 가죠. 그러니까 무단통치라고 하는 것은 조선총독부의 총독이 무관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기는 문관도 총독으로 임명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문관 총독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31년의 기점은 뭐냐? 이거는 만주사변이에요. 일본이 경제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 만주를 점령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37년 있었죠. 중일전쟁. 그리고 45년은 일본의 패망입니다. 여기까지 과정이죠. 만주사변, 중일전쟁을 거치면서 41년에 태평양 전쟁을 거치면서 문화통치가 뭘로 바뀌었어요? 황국, 신민화 통치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일제의 천황의 신하와 백성으로 만들겠다.
교육 정책도 이것과 관련되어 있죠. 우미나 교육으로 넘어가는 거죠. 민족 말살 정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의 교육 정책 내지 언론 탄압이 단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히 20년대 한번 봅시다. 소위 문화 통치를 내걸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시대일보 등 한글신문의 발행을 허가합니다. 근데 실제로 한글신문 간행을 허가했지만은 언론 탄압, 언론인 구속, 정관, 압수수색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됐던 것이죠. 특히 1925년에 치안유지법, 1910년대 항일운동 내지 10년대 일제식민 통치 부분에서 치안유지법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이 25년의 치안유지법을 토대로 해서 언론 탄압도 같이 전개가 됐었습니다. 30년대 가면 어때요? 모든 신문 폐간입니다. 그리고 모든 집회도 허가제로 바꿨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30년대 민족 말살 정책 내지 이 정책이죠. 이 통치 정책과 관련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역사 왜곡 분야에서는 밑에 조선고족조사위원회 조선사 편수의 청구학회 중추원 취조국 있죠. 전부 묶어놓으십시오. 어용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제 어용단체요. 조선고족조사위원회부터 한번 보세요. 한국의 문화재를 약탈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1910년에 만들어졌고요. 조선 고족 도보를 간행합니다. 문화재 약탈이죠. 이 문화재 약탈에 대한 이거에 대한 이제 반발해서요. 문화재 수호 운동을 전개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나오냐면은 전영필, 고유석. 이 두 사람은요 어떻게 기억하시냐면은 문화재 수호 운동을 전개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일제 지금 나와 있는 조선고족조사위원회 있죠. 이 단체의 활동에 대한 반발이에요. 그중에 전영필은 호가 간송입니다. 성북동의 서울입니다. 성북동 가면 간송미술관이 있어요. 사재를 털어서 이제 문화재 국보급 내지 일본어 유출될 것 또는 된 것들 회수하고요, 수거해가지고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광복 이후에 간송미술관을 설립을 하게 돼요. 간송 전영필. 고유섭이라는 사람은 한국의 탑이죠, 탑. 우리가 탑 연구에 한 획을 그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영필, 고유섭 그러면 문화재 수호운동을 전개했던 사람. 조선 고족조사위원회에 대한 반발입니다. 자, 조선사 편수에 봅시다. 이 조선사 편수에는 원래 1922년 조선사 편찬위원회가 개칭이 된 겁니다. 개편된 거예요. 그래서 역사 왜곡이죠. 역사 왜곡. 특히 조선사 37권, 조선사료 총관, 조선사료 전집 등을 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사에서 가장 왜곡이 심했던 부분, 즉 조선사 편수에서요. 단군조선하고요. 고대사분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사를 처음부터 틀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왜곡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조선사 편수예요. 근데 조선사 편수에는 박은식의 한국통사 있죠. 이거 1915년에 간행됐던 책이에요. 배감 박은식입니다. 통사는 고통의 역사다 해서 통사 나오죠. 시기는 1863년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던 시기부터요. 1911년 신민해산 사건을 백오인 사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에 일제로부터 우리가 당한 역사입니다. 고통의 역사를 기록해놨다 해서 한국 통사라고 그래요. 이게 1915년에 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제로부터 당한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반발로서 일본은 뭐를 지금 나와 있는 조선사 편수에 있죠. 이 조선사 편수회를 조직해서 조선사를 조직적으로 왜곡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따른 반발이, 그러니까 한국 통사에 따른 반발이 일본의 조선사 편수회로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구학회가 있습니다. 청구, 그 다음에 태동, 해동, 동국, 다 우리나라의 별칭이에요. 그러니까 청구학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학술 연구 단체예요. 이건 일제 어용 단체입니다. 만주와 한국을 중심으로 한 극동 문화 연구를 목적으로 1930년 경성제국대학, 1924년에 설립된 대학이죠. 조선사 편수의 요원들이 조직해서 청구학청을 간행을 해서요. 식민사관의 이론을 보고합니다. 이 청구학회는 일제 어용 단체예요.
청구학회에 식민사관을 연구했던 청구학회 학술지를 청구학총이라고 그래요. 청구학총. 식민사관 이제 바로 밑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청구학회에 식민사관 연구에 따른 반발. 이게 이제 1930년대 실증주의 사학을 전개했었던 진난학회가 있습니다. 진난학회 학술지를 진난학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청구학회 식민사관에 대한 반발로서 진난학회에서는 식민사관 하나하나를 비판하는 겁니다. 실증적 객관적 방법을 통해서 비판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진난학회는 1930년대요. 실증주의 사학을 주도해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식민사관은 밑에서 따로 봅시다. 그 다음에 중촌이 있습니다. 원래 중촌은 조선시대 때는 무관들 있죠. 무신들의 최고 형식상, 최고 기구였어요. 근데 일제강점 때 들어와서 조선총독부의 자문기구가 됐었죠. 취조국 있습니다. 대한제국 때 법전의 기한을 담당한 법전조사국의 업무를 계승한 단체입니다. 이게 취조국인데 하는 일은 한국의 법전 편찬, 관습, 풍속 연구입니다. 총독부의 예하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취조국의 조사 결과는 관습 조사 보고서로 1913년에 출간이 된 거죠. 조선의 관습이나 풍속을 조사한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조선고족조사위원회, 조선사편수의 청구학회, 중추원, 취조국 묶어서 일제 어용단체입니다. 우리랑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구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청구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됐던 식민사관이 있습니다.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 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제 조선 침략을 합리화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에 대한 침략이라든가 약탈 이런 것도 있죠. 이거를 미화시키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식민사관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침략이 아니라 조선을 도우러 왔다. 일본의 역할을 강조한다거나 아니면 더 나가서 조선 원래는 우리 일본 땅이었다. 우리 땅 찾으러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토회복이죠. 그래서 침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뭘로? 역할 내지 고토회복으로 미화시키는 것. 미화시키는 그 이론을 뭐라 한다고요? 식민사관이라고 그래요. 이걸 연구했던 단체가 뭐라고요? 청구학회입니다. 그거의 학술지가 뭐라고? 청구학총이다. 이게 다 왜곡이 된 거죠. 그거에 대한 반발에서 진난학회가 조직됐고 하나하나 극복을 하면서 비판하면서 30년대 실증주의 사학을 주도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식민사관에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식민사관 이론들을 보시면 자 한번 봅시다. 타율성 이론. 타율의 반대는 자율이죠. 정체성 이론. 정체성이랄 때 정체는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체예요. 이 정체가 있고요. 이 정체도 있죠. 이 정체는 본질입니다. 본질. 너의 정체는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그 본질, 이 정체고요. 이 정체는 수도된 거죠. 뭐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러죠. 뭐 차량이 너무 많아서 도로에 차가 많아서 정체가 됩니다.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 정체요. 나가지 못하고 정질에 있는 겁니다. 이 정체라는 얘기입니다. 그 여기서 얘기하는 정체는 뭐냐면은 요 정체죠. 이 정체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질의 정체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당파성 이론이 있죠. 이 당파성 이론은 당령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을 시켰었던 이론을 당파성 이론이라고 그래요. 반도성 이론도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게 우리나라의 한반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남선 임나일본부가 있죠. 임나일본부. 이게 이제 남선 경영설이에요. 임나 땅은 지금 김해입니다. 가야죠. 가야는 한때 일본의 부였다. 일본의 지역, 어떤 속국이었다. 식민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대동아 공영론이라든가 대동아 공영론. 전부 다 뭐냐면 식민사관입니다. 바로 밑에 나와 있죠.
타율성 이론, 정체성 이론, 뭐 당파성 이론, 또 뒤에 반도성 이론, 4대성 이론도 있죠. 4대성 이론. 4대성 이론. 이것도 식민사관이에요. 자, 봅시다. 어디서부터 볼까요? 반도성 이론부터 한번 봅시다. 반도성 이론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자,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는 반도에 위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에 위치한 나라는 역사 발전을 못하고 정체된다는 거죠. 이 정체입니다. 그래서 니네는 스스로 발전할 수 없으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타율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자율의 반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발전할 수 없으니까 니네는 제3국의 타국의 제3의 나라에 의해서 발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니네를 침략한 게 아니라 뭐란 얘기예요? 우리는 정체되어 있는 니네를 도우러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반도성 이론이에요. 반도, 지정학적으로. 그 다음에 당파성 이론, 조선국의 분당 정치의 부정적인 면을 부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니네는 뭐 했다는 거예요? 당쟁 때문에 정체돼서 발전하지 못해서 태생이, 너네들 태생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 팔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니네를 침략한 게 아니라 우리는 니네를 도우러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역할론의 강조입니다. 자, 4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니네는 역대 중국을 떠받들어 왔다. 속국이었다, 중국에. 그러다 보니까 너네만의 고유한 색깔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 발전이 되지 못하고 정체가 됐다. 정체되어 있는 니네를 우리는 도우러 왔다. 오히려 니네는 우리를 고마워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게 마지막에 보시면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 장 600쪽에 보시면요. 그래서 그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니네를 도와서 니네가 이만큼이나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왜곡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임나일본부도 그래요. 임나는 지금의 가야예요. 지금의 김해죠. 김해를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로 거슬러 올라옵니다만 지네들이 일본이 한때 지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임나 일본부라는 일종의 원간섭 때 보면 동령부, 쌍성총관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복지에 이제 설치했던 관할 관청이에요. 그래서 임나 일본부를 설치하고 이 지역을 우리가 관리하겠다. 왜? 원래 여기는 우리 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침략이라고 하는 이 이론을 역할이 아니라 이제 뭘로? 고태복이죠. 우리는 니네를 도우러 온 게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 땅을 찾으러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대놓고 쳐들어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임나일본문설이죠. 대동아 공영론이라고 하는 거는 역대 19세기 제국주의 침략 이래 동아시아는 서양 제국의 침략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일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아시아, 대동아라고 하는 거는 대동아입니다. 대동아. 그러니까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동아시아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공영은 함께 잘 먹고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를 중심으로? 일본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요 얘기는 말이죠. 여기는 일본이 나중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대륙까지 진출할 수 있는, 침략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됐었던 거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식민사관이에요. 왜곡된 식민사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이제 반박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진난학회에서. 진난학회는 1930년대 때에 실증주의 사학을 주도하는 그런 단체로 성장했던 거죠. 실증주의 사학은 뒤에 가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한편 식민사관 이론 중에서 이 타율성 이론 있죠. 타율성, 정체성, 당파성, 반도성 이런 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 극복할 수 있었던 이론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사회 경제사학이 하나 있습니다. 교재 다음 장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605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605쪽에 보시면은 사회 경제사학이 있어요. 그 사회 경제사학을 잠깐 좀 봅시다. 일제 유물사관에 의거한 식민사관의 정체성 극복과 함께 한국사의 발전을 체계화해서 역사적 보편성을 강조하려는 역사연구 방법의 일환으로 대두되었다 했죠. 밑줄 좀 그어주실래요? 식민사관의 정체성 극복입니다. 보세요. 여러 이론 중에서 이 정체성 이론을 극복하는 데 가장 좋은 치료약은 뭡니까? 라고 하면은 사회경제사학입니다. 근데 왜 사회경제사학이 식민사관의 정체성 이론을 극복하는 데 가장 큰
이론이 됐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회경제사학은 역사에 뭘 강조하냐면은 보편성과 객관성을 강조를 합니다. 보편성, 객관성을 강조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이거 있습니다. 다른 나라, 뭐 여기서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나라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은 다른 나라와 문화와 생김새가 다르지만 여기 다른 나라가 발전하고 있었을 때 우리나라도 여기에 그냥 머물고 있는, 즉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발전해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생김새, 모양, 문화는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정체되지 않고 계속 발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보편성과 뭐죠? 객관성이에요. 그래서 사회경제사학은 일제의 식민사관 이론 중에서 뭐를 정체성 이론을 극복하는 데 가장 좋은 치료약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바로 밑에 그 백남훈, 이청원 등이 이 사회경제사학의 대표작. 근데 그 중에 백남훈의 역사 인식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조선의 역사적 발전의 전 과정은 지리적인 조건, 인종적인 골상, 문화 형태, 외형적 특징 등 다소의 차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외관상 특수성이 다른 문화민족의 역사적 발전 법칙과 구별돼야 할 것은 아니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우리나라건 미국의 영역 각각의 나름대로의 문화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하고요 역사적 발전 법칙과 구별돼야 할 것은 아니다. 역사적인 발전은 얘가 됐건 우리가 됐건 다 발전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사적 이론적인 역사 법칙에 의해 다른 모든 민족과 같이 거의 궤적인 발전 과정을 똑같이 거쳐왔다. 정체되지 않고 수업되지 않고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 장에 가봐요. 606쪽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이 백남훈이 이제 그 조선사회 경제사에서 바로 우리 역사는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이 되어 왔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나는 논하고자 한다 해가지고 나온 1부터 6까지 내용이 있죠. 원시 시족 공산체 태양부터 태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제6 이데올로기 발전의 총 과정에서 이런 순서대로 우리는 역사를 한번 연구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회 경제사학입니다. 근데 사회 경제사학이요 보편성과 객관성을 강조했다라고 할 때 자, 보편성의 반대말은 뭐예요? 보편 반대말은 특수성이죠. 자, 특수성입니다. 보편적인 것과 특수적인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객관성의 반대말은 뭔가요? 주체성이에요, 주체성. 자, 보편성과 역사의 객관성을 강조한 것이 사회경제사학이다라고 하면은 이 특수성하고요, 이 주체성을 강조했었던 역사 연구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게 민족주의 사학입니다. 이거는 민족주의 사학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갖고 있지 않는 우리 민족만의 고유한 특수한 좀 고유한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채호 같은 경우는 난가 사상을 찾았고요. 화랑, 백안방언식은 혼백 사상할 때, 그죠? 또 뭐 문일평, 심, 마음, 뭐 이런 사상에서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사학이 특수성과 주체성을 강조했다라고 한다면은 사회 경제 사학은 뭐를 보편성과 객관성을 강조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회경제사학은 그런 면에서 바로 앞장에 이제 언급이 되겠습니다. 민족주의 사학, 교재는 604쪽에 나와 있어요. 이건 나중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돌아오면 식민사원의 정체성 이론을 극복하는 데 가장 좋은 치료학은 뭐다? 사회경제사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만 더 봅시다. 당파성 이론 있죠. 당쟁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일제 식민사관 중에서 당파성 이론을 극복하는 데 가장 좋은 치료약을 제공해줬던 민족주의 사학자 한 명 있어요. 안확이라는 사람입니다. 안학의 조선 문명사라는 저서가 있어요. 안학은 조선 문명사에서 붕당정치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일제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켰던 당파성 인원을 극복하는 데 가장 좋은 치료약을 제공했던 사람. 그래서 누구? 안확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600조로 넘어오세요. 맨 위로 올라가서요. 그 식민사관에 대한 이론을 이제 보시고요. 바로 밑에 자료 하나 좀 보고 합시다.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시사적인 부분이에요.
이거는 현대판 식민사관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줄 보겠습니다. 자료에. 동북 변강 역사 여현상 계열 연구 공정에서 맨 앞에 동북 마지막에 공정 따서 동북 공정이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이제 중국이 추진했고 또 중국의 그 사회과학원에서 연구가 돼서 이제 끝난 작업이에요. 현대판 식민사관이라고 하는데요. 해설하면은 동북 변경적 역사와 현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과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북 변경적이다라고 하면은 주로 어딜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본다면은 이쪽이에요. 지금 중국이 있는 동북 지방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디냐? 고구려, 발해, 특히 고구려 역사입니다. 중국의 바로 밑에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넷째 줄 보면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에 의거해서라는 얘기 있습니다.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중국은 55개 민족이에요. 중국의 부족이 여러 민족도 있습니다. 이 55개 민족 중에서 그 중에서 중국의 정통 민족은 한민족이 한족입니다. 한족. 그러니까 한족을 중심으로 해서 54개의 민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민족 국가예요. 그렇죠, 중국은. 근데 그게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입니다. 현재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은 옛날부터 같은 우리 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다민족 국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땅 안에 있는 옛날에 기원 전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옛날부터 현재까지 우리는 다민족이었으며 그리고 현재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은 다 우리 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고스란히 고구려하고 어디죠? 발해가 중국 땅에 편입이 돼버리는 겁니다. 바로 밑에 한번 봅시다.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에 의하여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즉 중국은 한족을 중심으로 55개의 소수민족으로 성립된 국가이며 현재 중국의 국경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역사는 중국의 역사이므로 고구려, 발해의 역사 역시 중국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동북 공정입니다. 이거는 현대판 식민사관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601조로 넘어가서요. 일제 종교 탄압 있죠. 기독교, 불교, 천도교, 대종교, 유교계의 종교 탄압을 위한 시책들입니다. 그 중에 기독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학사건, 백오인 사건 있죠. 이건 결국 신민의 해산 사건이에요. 1911년에. 그래서 안명근 안학사건을 확대해가지고 신민의 간부 약 600여 명을 잡아들입니다. 그 중에 105명을 기소한 사건이 백오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신민회가 해산이 됐던 거죠. 자, 불교 탄압에 대한 부분이 있죠. 1906년 종교 선포에 대한 규칙은 법이란 얘기예요. 사찰령, 승려법, 포교 규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교 탄압을 위한 법령이에요. 법령. 그 다음에 종교단체 중에서 민족 종교라고 해서 가장 탄압을 많이 받았던 것이 천도교입니다. 그리고 대종교 있죠. 대종교는 나중에 우리가 앞에서 한번 봤었나요? 중강단이라든가 중강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따로 봅시다. 그 다음에 유교계에서의 대동학회 일제 어용단체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각 종교 탄압을 위한 일제 시책입니다. 여기에 대한 종교단체의 저항운동을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국어연구에서는 밑에 국문연구소의 후신단체가 지금 조선어 연구예요. 21년에. 조선어 연구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나 하실 것이 각야날 제정입니다. 1926년이죠. 각야날. 이게 28년에 한글날로 고쳐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27년에 한글이란 잡지가 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조선어 연구회를 개최한 것이 31년에 조선어 학회예요. 뒷자에 봅시다. 602쪽에. 조선어 학회 활동 내용에서 두 번째, 세 번째는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두세요. 한글 맞춤법 통일안 하고요. 표준어를 제정한 게 있죠.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말 큰사전 편찬 시도입니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왼쪽에 날개 쪽에 우리말 큰사전에 대한 보충 설명이 좀 있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완성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말 큰사전은
이걸 주도했던 조선학회가 42년에 조선학회 사건으로 이제 정치단체로 간주한 겁니다. 그래서 조선학회 사건으로 해산이 돼요. 해산되면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편찬 시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있죠.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22년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를 조직합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1922년 제2차 조선 교육령이 있었죠. 2차 조선 교육령에 의거해가지고 뭐가 나왔냐면 여기서 대학 설립 규정이 나왔어요. 이 대학 설립 규정에 근거해가지고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이거는 민족주의 우파 있죠. 선실령 양성 후 독립을 제창했던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민족주의 우파의 주장에 의해서 전개가 됐다. 근데 이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일제 탄압과 자연재해로 인해서 1,000만 원 모금하게 했는데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모금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제는 결국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을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극소수의 한국인 학생들을 입학을 시켜요. 그래서 조선제의 불만을 무마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쭉 내려오시면은 문맹퇴치운동이 있습니다. 일제의 식민지 교육 정책에 대한 반발이에요. 마지막에 보면은 문맹퇴치운동에서 조선일보 29년의 문자 보급운동. 이때 구호가 옆에 사진 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이게 이 조선일보의 바로 문자 보급운동이에요. 구호입니다. 그러면 31년에 동아일보의 분하로드 운동이 있습니다. 분하로드. 러시아거든요. 분하로드 이렇습니다. 인민 속으로 또는 민중 속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의 나로드니키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나로드니키 운동은 도시 지식인 중심의 농촌 계몽 운동을 나로드니키 운동이라고 그래요. 이때 구호가 분하로드예요. 이 구호를 그냥 동아일보에서 갖다 썼죠. 그래서 분하로드 운동.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포스터에 보면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분하로드 있죠. 동아일보입니다. 가운데 있는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이거는 조선일보의 구호예요. 일종의 슬로건이죠. 문학 작품도 이때 이런 시대 배경에서 이광수의 흙이라든가 32년에 시문의 상록수는 그 안산 쪽에 가다 보면 지하철 4호선에 상록수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 작품의 무대가 된 곳이요. 이 작품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그 역 이름이 상록수역이 됩니다. 그쪽이 이제 그 부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흑, 상록수 등은 다 이때 문맹퇴치 운동과 관련해서 나타난 문학 작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뒤에 603쪽에 보시면은 일제의 식민지 어떤 그 역사 왜곡에 대한 국학운동 중에서 역사 연구 분야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채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독사실론이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서 민족주의 역사학의 연구 방향을 제시했으며 민족 단위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일본 거, 우리는 우리 거, 중국은 중국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신채호 등의 민족주의 사학자들의 특징들은 저서와 특징들의 활동은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세요. 신채호부터 한번 봅시다. 조선 상고사에서 역사 아와 비아와의 투쟁이라고 기록합니다. 밑에 조선 상고사에 나와 있는 신채의 역사인식 사료가 있어요.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아는 나고요. 비아는 내가 아닌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사 연구초에서 묘청의 사건을 조선 1000년 내 제1 대사건이다. 그러니까 조선 1000년에 제일 첫 번째 가는 사건이 뭐냐 했더니 묘청의 서경 천도운동이다 해서 묘청을 영웅시하고요. 김부식을 4대주의 보수주의로 매도를 했던 것이죠. 한편 1923년에 조선혁명선언문 기억하시죠? 이 조선혁명선언문 역사의 주체를 민중으로 보고 바로 민중에 의한 폭력혁명을 제창했습니다. 의열단 선언문이 됐었죠. 역사 구성의 3요소에서 인간과 시간과 공간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는 조선 상고사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바로 밑에 줄에 있죠. 역사는 무엇이뇨? 인류 사회의 아와 비아와의 투쟁이 시간에서 발전하여 공간까지 확대하는 심적 활동 상태의 기록이니 이랬거든요. 인류, 인간이죠. 시간, 공간. 그러니까 인간과 시간과 공간 이게 삼위일체가 됐을 때 역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첫 시간에
역사의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낭가 사상을 강조하고 있죠. 낭. 그러니까 민족주의 사학자 신채는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특수 내지 주체성을 강조합니다. 다른 민족이 갖고 있지 않는 고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랑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은 화랑을 얘기합니다. 화랑. 또 화랑 기운, 어떤 그 기상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채호는 김부식과 묘청을 비교할 때 묘청을 화랑으로 비교했습니다. 화랑. 그러니까 묘청은 화랑의 재탄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단재 신채호는 낭사상 강조했다라고 할 때 배감, 박은식이죠. 박은식 아까 말씀드린 한국 통사를 썼던 박은식이에요. 박은식은 어떤 사상을 강조하고 있냐면 혼백 사상입니다. 혼백. 역사는 혼이고 나라는 백이다. 나라는 멸망했지만 역사는 살아있으면 멸망은 나라, 백은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거죠. 혼백, 혼사상을 강조한다거나 전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민족이 갖고 있지 않는 우리 민족만의 고유한 그 어떤 사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바로 박은식으로 내려와서 박은식 한국 통사에 보면은 바로 이때 사려 있죠. 나라는 형이요 역사는 신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혼이 바로 뭐냐면은 신이에요. 신, 정신. 그 다음에 백은 뭐냐 그러면 형체입니다. 형체죠. 신이 멸망하지 않으면 형도 태산할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는 백은 죽었으나 혼만은 죽지 않았다면 나라는 곧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가 있습니다. 1920년이죠. 봐봐요. 박은식의 대표적인 2대 저작이죠.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입니다. 줄여서 통사와 혈사라고 그러죠. 이 혈사 피로 쓴 역사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1884년 갑신정변에서요. 1920년 3.1운동 이듬해까지의 우리 민족의 독립투쟁사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당한 역사, 일제로부터 당한 역사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한다면 한국통사는 이거는 우리가 저항의 역사, 피로 쓴 역사다. 투쟁의 역사, 이때부터 이때까지의 기록을 써놓은 것이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입니다. 그 다음에 유교계 개혁을 주장하면서 성리학에서 양명학으로 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실천성이 결여가 된 성리학을 비판하고 양명학을 받아들여서 쓴 책이 하나 있죠. 유교 구신론이 되겠습니다. 유교 구신론. 그리고 1925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의 취임해서 제2차 헌법 개헌했던 장본인이죠. 대통령제에서 뭘 바꿨나요? 내각제로 바꿨었습니다. 그 내각제 개헌이 바로 배감 박은식의 작품이었었어요. 자, 뒤에 604조가 있습니다. 정인보. 얼사상 있습니다. 위당 정인보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다른 민족이 갖고 있지 않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사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신을 얘기합니다. 정신. 이런 얼빠진 녀석들 할 때 그 얼을 얘기한다는 거죠. 정신이에요, 정신. 바로 밑에 호암, 문일평이 있죠. 이 호암, 문일평은 뭘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훈민정음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민족 문화의 근간은 세종이다. 한글을 창제했던. 그래서 세종은 조선의 심이다. 마음이다가 아니라 심은 마음 심자인데 마음은 아니고요. 뭐죠? 심장을 얘기합니다. 심장. 심장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전부 다 다른 민족이 갖고 있지 않는 우리 민족만의 고유한 사상, 정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편 정인보 더 보겠습니다. 다산서거 100주년을 맞아서 다산정약용입니다. 1934년이에요. 여유당 전세라든가 성호사설 등을 정리하면서 쭉 밑에 자료에 조선학 운동 좀 보겠습니다. 30년대 조선학 운동을 전개했는데 그 계기가 다산서거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934년 여유당 전세 간행을 계기로 뭐가 조선학 운동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학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의 학문이 학문. 그러니까 왜 조선학 연구, 조선학 운동이 이때 전개됐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1934년이라고 했습니다. 1934년이라고 한다면은 일제 식민 통치 제 몇 개예요? 제 3기입니다. 제 3기는 민족 말살 통치, 또 황국, 신민화 통치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우리 민족 문화가 아예 박살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당시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산서가 100주년을 기념해서 1934년에 여의당 전서가 편찬이 됩니다. 그 여의당 전서를 편찬한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본격적인 우리 걸 연구하자. 일제에서 우리 거 완전히 박살나고 있지 않느냐. 우리 걸 연구하자라고 하는 일종의 현대판 국학운동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학 운동이 시작이 돼요. 정인보라든가 문일평 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문일평의 민족문화의 근본으로 한글을 창제했던 세종을 조선의 심장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 뒤쪽으로 갑시다. 육당 천암서에 있습니다. 조선광문회를 조직했어요. 고전 정리 간행에 노력을 했고요. 불합문화론을 강조하는데 불합문화론, 불합은 박입니다. 박. 박은 빛을 얘기합니다. 빛, 박사상, 불합문화론이죠. 즉 단군 신화를 근거로 백두산 중심의 불합문화를 전개해서 그 문화의 중심이 조선임을 강조해서 식민사관에 대항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30년대 후반에 가면은 최남선, 이광수 등은 변제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때 이능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종교사의 한 획을 거놨던 사람이에요. 불교, 기독교, 도교 등을 정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안학이 있죠. 안학. 안학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안학입니다. 조선 문명사라는 저서를 통해서 식민사관의 당파성 이론을 극복했었다. 즉 당쟁의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식민사관의 이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바로 나온 안학이라는 사람의 업적,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사회경제사학과 말씀드렸죠. 이 사회경제사학입니다. 역사에 이런 걸 강조하면서 다른 나라가 발전하고 있었을 때 우리나라도 멈춰있지 않고 정체되지 않고 계속 발전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회경제사학은 일제 식민사관 중에서 정체성 이론을 극복하는데 가장 큰 계기가 됐다. 큰 이론적 근거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606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증주의 사학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실증주의 사학은 이거죠. 일제에 왜곡된 식민사관을 연구했던 청구학회에 대한 반발에서 진난학회가 나왔고 진난학회의 실증 객관적인 연구,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꼬치꼬치 하나하나씩 비판하는 거죠. 그걸 이제 하나의 학술지로 정리해 놓은 것이 진난학보였다. 이런 이제 진난학보의 성과가 30년대 때의 실증주의 사학을 주도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일하는 거죠. 여기 이병도, 김상기, 손진태, 고유섭, 이상백 등 이런 사람들이 대표인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신민족주의 사학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1920년대 민족주의 사학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광복 이후입니다. 광복 이후에는 새로운 민족주의입니다. 근데 이 민족주의 사학은 너무 관념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낭, 혼, 월, 심.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손에 잡히나요? 안 잡혀요. 너무 관념적이다. 그래서 광복 이후에는 관념적인 민족주의 사학을 벗어나자. 새로운 민족주의, 우리 걸 강조하는 거겠죠? 민족주의니까 다른 것보다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걸 강조하는 건데 이거에 아래서 좀 깨뜨려서 새롭게 좀 가자. 광복 이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상을 반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뒤에 607쪽에 보시면 안재홍, 이인영, 손진태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중에 손진태 조선 민족사 개론의 사료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진정한 민족주의는, 이 진정한 민족주의가 뭐예요? 신민족주의입니다. 민족 전체의 균등한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다. 민족의 전체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균등한 의무, 권리와 지위 아래 행복을 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전한 민족국가 이상이 실현될 것이며 민족의 친화와 단결도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복 이후에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바로 신민족주의 사학이 되는 거죠. 관념적인 이론에서 좀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이게 40년대 때의 역사 연구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밑에 일제 종교 탄압에 대한 종교계 활동을 좀 보겠습니다.
각 종교 단체의 활동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기독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백오인 사건이나 또 안명근 안학 사건이라든가 또 신사참배 강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죠. 여기에 대한 신사참배 거부 운동이 전개됐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기독교의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전개하다가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가 있습니다. 일제에 지금 나와 있는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전개하다가 순교한 대표님 인물이고요. 천주교 있죠. 천주교는 의민단 체크 좀 합시다. 3.1운동에서 가장 소극적인 활동을 했던 전개했었던 종교단체가 천주교입니다. 3.1운동과 관련된 종교단체에 그럼 뭐가 있었어요? 기독교,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뭐였죠? 유교, 그렇죠? 천도교가 있죠. 천도교. 기독교, 불교, 천도교입니다. 천도교 손병희, 불교의 한용운, 기독교 이승훈, 여기 대표자죠. 자, 근데 천주교는 3.1운동에 적극 참여하지 못했어요. 3.1운동 이후에 일부 천주 교도들은 만주로 가세요. 의민단, 대한의민단이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민단을 조직을 해서 무장항일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천도교 보겠습니다. 천도교는 동학의 후신이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이 천도교 활동에서 특징적은 어린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년 어린이날 제정,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방정환과 잡지, 어린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때 지금 천도교의 교주가 누구냐, 교령이 누구냐면 손병이에요. 손병입니다. 손병이하고 방정환이하고의 관계를 이해하시라고 했죠. 사이와 장, 그러니까 장인과 사이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족적인 어떤 그 혈육적인 혈연적인 거죠. 그러니까 장인과 사이하고의 관계 속에서 천도교 그러면은 어린이 운동을 전개했었다. 어린이 운동하는데 후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천도교의 자주독립 선언문의 밑에 밑줄 내용 좀 보겠습니다. 뜻맞는 동지끼리 다시 모여 김민현의 감격을 재현하기 위해 다시 일어나 그렇죠. 밑줄 친 부분은 제2의 3.1운동을 기획한 것이죠. 김민현 1919년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608조 넘어갑시다. 대종교 그러면은 특히 만주 쪽에서 무장항일운동 단체의 무장항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무장항일운동 단체 중에서 중강단이라고 하는 단체였습니다. 중강이라고 하는 것은 개창했던 것이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것을 다시 중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군 신앙을 모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강단이 조직되고 중강단이 대한정의단으로 대한정의단이 대한군정부로 대한군정부가 북로 군정 서군으로 그렇죠? 이 북로 군정성군은 1920년 10월 김좌진의 청산리 전투의 주축부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강단, 대한정의단, 대한군정부, 북로 군정서군 묶어서 다음 중 종교단체 뭐죠? 대종교. 대종교에 이게 있었다 그러면 천주교에 뭐가 있었다? 의민단 또는 대한의민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불교는 1916년 소태산 박중빈이 창실했습니다. 원불교 활동에서 특히 기억하실 것은 개간, 저축, 즉 경계국운동을 전개했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죠. 불교계에서는 한용운의 활동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에 이제 문학 예술 분야에서의 식민지 문화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 문학 예술가들 중에서 대부분은 이제 절필합니다. 대부분 등을 돌리죠. 근데 밑에 문인들의 친일 활동에서 시, 소설, 수필, 희곡, 평론, 미술 분야에서 지금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친일파로 규정이 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물론 이 사람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2002년도 한겨레 신문의 그 자료입니다만 친일파는 이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만 좀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시부터 미술 분야까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어용자들입니다. 우리하고는 우리의 민족 정신에 위배됐던 사람들이죠. 그중에 대표적인 문학 작품이 609조에 한번 봐봐요.
5장 마스 히데요 송가에서 서정주의 시입니다. 시. 송가는 찬송하는 노래요. 그리고 5장은 육군 계급인데 요즘에 같으면은 군인들 계급인데 요즘에 한 육군 중사 정도 됩니다. 마스 히데요는 이제 원래 이 사람은 조선 사람이에요. 내용을 보면은 그대는 조선 경기도 개성 사람, 인씨의 둘째 아들, 나이는 21살, 뭐랬죠? 아마 창씨의 명한 것 같아. 그렇지? 이 5장 마스 히데요를 굉장히 추앙하는 그런 시예요. 시. 이게 5장 마스 히데요 그랬습니다. 우리의 동포들이 밤과 낮으로 정성껏 만들어 보낸 비행기 한 채 그대 몸 실어 날았다가 내리는 곳, 소리 이씨 버리는 고운 꽃처럼 오히려 기쁜 몸짓하며 내리는 곳, 조각조각 부서지는 산더미 같은 미국구나 그랬습니다. 가미가제라고 하시죠. 가미가제. 네. 신풍, 가미가제. 자살 특공대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탄 채로 그다음 미국 군함에 내리꼽는 거죠. 그렇죠? 그걸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굉장히 칭송하는 거죠. 장하도다 우리의 육군 항공 5장 마스 히데요 너로 하여 향기로운 삼천리의 산천이여 한결 더 짙푸른 우리의 하늘이여 라고 해서 서정주가 추앙하고 있는 거죠. 전쟁터의 젊은이를 내몰고 있는 이런 시예요. 이게 5장 마스 히데요 송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문학 작품은 10년대에서 20년대, 30년대 일제 말기 시대 순서대로 이해를 좀 하시고요. 그 중에 맨 밑에 시인 윤동주의 기억과 화해의 비에서 이건 이제 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에 잘 출제가 되고 있는 사료이기도 합니다. 일본 교토에 2017년에 건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비가 나오잖아요. 기억과 화해의 비 그러면 누구를 기억하시냐면은 29살에 일본에서 이제 사망한 윤동주를 좀 기억을 좀 해 두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옆에 윤동주의 시집하고요. 윤동주의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고요. 뒤에 음악 분야에서는 안익태 활동, 미술 분야에서는 동양화의 안중식, 서양화의 고이동, 이중섭, 나일석. 혼동하지 마십시오. 동양화하고 서양화가 자꾸 뒤집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섭, 전영필. 아까 말씀드렸죠. 이 고유섭, 전영필 했을 때 조선고족조사위원회라고 하는 일제의 어용단체에 대해서 문화재 수운동을 전개했던 대표적 인물들에서 전영필, 고유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밑에 영화 분야에서 역시 1926년 나운규 뭐죠? 영화 아리랑이 있습니다. 밑에 아리랑의 대본도 있어요. 대본 같이 출제가 했던 사료이기도 합니다. 이거 나오면 이거 26년 나운규의 아리랑이다. 연대도 좀 기억 좀 해두십시오. 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체육 분야에서는 엄복동, 자전거죠. 그 다음에 안창남, 비행사죠. 권기혁,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라톤에 누가 있죠? 손기정의 활동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해가지고요. 일제 식민 통치, 문화 통치죠. 식민지 문화 정책이죠. 식민지 문화 정책에 대한 각 분야에 대한 시책, 그 분야에 대한 항일운동, 민족문화수운동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정리하고 있는 1910년에서 1945년까지의 일제식민 통치와 항일민족운동에 대한 다방면의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광복 이후, 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부터 해서 현대사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